통계라는 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데이터는 다 신기루일까요?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 법칙이 현실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현실이 그 법칙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완벽한 랜덤 샘플링 없이는 통계는 붕괴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완전히 깨부숴볼 아주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는 무슨 실험실 같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한다고 믿지만 사실 통계학의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처음 만든 수학의 왕 가우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가우스는요, 무슨 완벽한 조건을 가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19세기 천문학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그러니까 관측 데이터에 어쩔 수 없이 섞여 들어가는 오차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우스가 풀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수많은 관측값들, 여기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딱 모델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추정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가우스가 실제로 썼던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어디에도 완벽하게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략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더 흔하다. 대략적으로 독립이다. 전부 다 현실에서 그냥 눈으로 관찰되는 경향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아주 실용적인 가정들이에요. 가우스는 바로 이런, 뭐랄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가정들만 가지고 현실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내는 정규분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시작이었어요. 통계학은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실험실이 아니라 지저분한 현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었고, 이게 또 놀랍도록 잘 먹혔다는 거죠. 정규성이라는 건 가정의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근사적인 구조가 계속 반복될 때 자연스럽게 수루룩 나타나는 현상,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제 통계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바로 중심 극한 정리, 흔히 CL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바로 통계학이라는 기계가 현실 세계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각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수많은 확률 변수들을 마구 뽑아서 그 평균을 내면요, 신기하게도 그 평균들의 분포는 아름다운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원리예요.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중심극한 정리는 변수들이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뭐 하나라도 완벽하게 독립적인 게 있긴 한가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럼 CLT, 이거 그냥 이론으로만 그럴듯하고 현실에선 쓸모없는 거 아닐까요? 자, 현실의 예들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걱정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키나 몸무게요? 당연히 유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죠.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않아요. 시험 점수는요? 집단마다 다르고 공부한 양도 다르죠. 금융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독립은 무슨 서로 다 얽혀있고 심지어 가끔은 극단적인 값이 튀어나오는 패테일 현상까지 보이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의 오차, 실험실에서 반복하는 측정값, 그 어느 것 하나 수학적으로 100% 독립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이 모든 분야에서 표본 평균은 무서울 정도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왜냐고요?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이 서로 더해지고 평균이 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종속성이나 특이한 값들은 그냥 서로 부딪혀 상쇄되고 거대한 평균의 흐름 속으로 녹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LT가 지나치게 잘 성립하는 무시무시하게 강건한 법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정이 좀 위반되는 게 구체적으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뭐 통계 모델 전체를 무너뜨리는 쓰나미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잔물결 정도에 불과할까요? 이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 좀 깨지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분산이 살짝 변동할 수 있고요, 정규 분포로 수렴하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어요. 신뢰 구간의 폭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잔물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정 위반 때문에 Z값이 40, 50, 심지어 1500까지 튀어오르는 일,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예 물리법칙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럼 Z값이 크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그 스케일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Z값이 6을 넘을 확률, 이게 약 10억 분의 1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득하게 희박한 확률입니다. 사실상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만약 Z값이 10이 된다면요? 그 확률은 그냥 0입니다. 1 뒤에 0이 23개나 붙는 숫자분의 1이에요.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드물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딱 하나를 정확히 찍어내는 거랑 같아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바로 이래서 Z값 50 같은 건 통계적 오차가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Z값 1500은요? 그건 더 이상 수학으로 따질 가치조차 없는 그냥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똑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두 개의 표본을 비교하는 상황 말이죠. 상황은 아주 명확합니다. 같은 선거구 똑같은 유권자 집단에서 나온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건 무슨 복잡한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수의 법칙이 아주 강력하게 잘 작동하는 전통적인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거의 같아야만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Z값이 50이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그 불가능의 숫자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Z값이 150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런 숫자는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죠. 첫째, 이 두 표본은 애초에 같은 모집단에서 온 게 아니다. 둘째,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정상적인 외부 힘이 개입했다. 셋째, 데이터 자체에 체계적인 오류나 구조적인 왜곡이 있다. 이 셋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진실이라는 걸 데이터가 스스로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통계학의 실패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이건 통계학의 자기 임무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행해서 지금 뭔가 거대하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장 성공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건 비행기가 약간의 난기류를 만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비행기의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원칙입니다. 작은 원인은 작은 결과를 낳습니다. 사소한 가정 위반은 미미한 통계적 변동을 만들 뿐이죠. 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결과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거대한 원인, 즉 근본적인 프로세스의 붕괴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추론의 철칙입니다. 따라서 랜덤 샘플링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Z값이 50이나 15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난 주장은요,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중심극한 정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중심극한 정리가 너무나도 정밀하게 작동해서 우리에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한 비상벨을 울리면서 알려주는 가장 명백하고도 확실한 신호인 것입니다.